힘없고 가난하니까 전쟁이 났겠지. 후진국 한국에 기사를 쓰는 건 시간 낭비야. 여기 힘없고 가난하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짜증난다는 듯 취재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한 여성이 부른 노래를 듣는 순간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갑자기 15년간의 신념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톰슨입니다. 저는 글로벌 아웃룩이라는 큰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또 다른 지루한 취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정표를 확인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생각만 해도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어요. 이런 행사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번쩍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진심이 아닌 멋진 말들을 늘어놓는 모습들이요. 이번 행사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장과 녹음기를 챙기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아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문화나 역사를 이해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한국인들이 전쟁의 고통에 대해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걸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10월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어요. 도시로 행사장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높은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고 거울에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전문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제가 좋아하는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행사장은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큰 현수막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70년의 우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화 세트장처럼 완벽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웃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지역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아마도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었을 거예요. 메모장을 꺼내 관찰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기사를 어떻게 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식들에 대해 언급하고 몇 가지 공식 연설을 인용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에 관한 사실들을 추가한 다음 끝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편집장도 만족할 테고 저는 다음 취재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였어요. 한국 문화 행사는 처음이신가요?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친절한 얼굴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앤더슨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처드 톰슨입니다. 글로벌 아웃룩 잡지에서 이 행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시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미국인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사람이로군요. 곧 행사가 시작될 것 같네요. 저는 대화를 끝내려고 말했습니다. 좋은 관찰 위치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메인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중요한 인사들이 무대 윗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명이 약간 어두워지고 프로그램이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외교관은 공유된 가치와 오랜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대표는 희생과 감사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듣지 않은 채 메모장에 적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들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나라들, 다른 전쟁들이지만 항상 같은 공허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문화 공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프로그램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고 한국 노래를 부르는 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불편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한마는 대동강이었어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있어 저는 메모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것을 알아챘어요. 저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노인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 앞에 있던 여성은 매우 곧게 앉아 손을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몇 줄 앞에 보이는 캐롤라인조차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보였어요. 그냥 노래일 뿐인데 왜 모두가 이렇게 감정적인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계속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저 듣기만 했어요. 소피아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 방 안은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두가 크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그녀의 노래가 모두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상했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휴식 시간 동안 저는 방 주위를 걸어다니며 장식과 음식에 대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조각들이 귀에 들렸지만 정말로 귀 기울여 듣지는 않았어요. 제 기사는 이미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식 연설과 공식 성명에 대해 쓸 예정이었어요. 그게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이었고 편집장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곧 떠나서 호텔로 돌아가 초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취재가 완료되고 또 다른 급여를 받는 거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바로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이 다가 테이블 옆에서 나이든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기사를 위해 일반 참석자들로부터 몇 가지 인용구를 얻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다가간 유일한 이유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 리처드, 데이비스 씨를 만나보세요. 캐롤라인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시지만 아버님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대요. 데이비스 씨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고 강하고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짓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롤라인에게 내 아버지가 아주 나이 들 때까지 한국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 없이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그의 이름을 적었어요. 사실 그의 이야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쟁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모두 비슷했어요. 자신들이 용감해 보이도록 과장된 고난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노래는 어땠어요? 캐롤라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캐롤라인은 저를 약간 찡그린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는 전쟁 중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 관한 노래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건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에 관한 노래죠. 영원히 헤어진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바쁜 척하려고 메모장에 뭔가를 휘갈겨 적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캐롤라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퍼 보였어요. 뭘 이해한다는 거죠? 저는 방어적인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기억이죠. 저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 관점에 도전받으러 여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기사를 쓰러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요. 만약 이 이야기를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캐롤라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공식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야 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거의 그녀에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뻔했어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감정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마도 소피아의 노래가 제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관객들의 눈에서 본 눈물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후에 더 작은 모임이 있어요.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추억을 나누는 자리예요. 오셔야 해요. 제 첫 반응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캐롤라인이 떠난 후 저는 벽 옆에 혼자 서서 군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연 중에 손을 꼭 잡고 있는 노부부. 나이든 남성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는 젊은 여성.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서 있는 참전 용사들의 무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에 충분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 평소 패턴대로라면 호텔로 돌아가 메모를 정리하고 초안을 편집장에게 보내고 다음 취재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가 저를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찜찜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공식 행사와 정중한 연설들 아래에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고수할 수도 있었어요. 제 표준적인 관점으로 표준적인 기사를 쓰는 것. 아니면 더 오래 머물러 더 주의 깊게 듣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제 일부는 이 이해의 부름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편안한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그것에 도전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 이야기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쉬웠어요. 사람들이 행사 후 모임을 위해 더 작은 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이 방 건너편에서 저를 바라보며 의문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여행으로 저를 이끄는 예상치 못한 안내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떠나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발은 출구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제 자신도 놀랍게도 의자가 원형으로 배치되고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더 작은 방으로 그룹을 따라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방은 메인 홀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약 20명의 사람들이 느슨하게 원형으로 배치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을 가진 노인들도 있었어요. 중년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몇몇은 젊었는데 아마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손자녀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 근처의 빈 의자에 앉았어요. 원한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 메모장은 주머니 속에 닫힌 채로 있었어요. 메모를 하는 것이 방 안의 특별한 느낌을 깨뜨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밖에서 지켜보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새로운 무언가로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한 노인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형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제 마음속으로 그 젊은 군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로 보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는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미국 군인들과 음식을 나누던 한국 가족들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60대쯤 되는 한국 여성이 다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였을 때 마을에서 도망쳤던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추운 날씨 속에서 그녀를 수 킬로미터나 안고 가셨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집, 사진, 심지어 좋아하던 인형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던 이야기를 할 때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들은 메인 행사에서 들었던 다듬어진 공식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가족들을 통해 전해 내려오거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간직된 날 것 그대로의 진짜 기억들이었어요. 중년의 남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발견한 전쟁 일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겪으셨는지 그 페이지들을 읽기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대에서 이탈했을 때 숨겨준 한국 가족에 대해 쓰셨더군요. 그들은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은 더 이상 역사책의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날짜와 숫자와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고통, 실제 용기, 그리고 실제 연결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한 제 편안한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렸던 모든 판단들이 갑자기 얕고 불공정하게 느껴졌어요. 더 많이 들을수록 제가 정말로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캐롤라인이 원 건너편에서 제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녀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제 여정의 동맹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일부들이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제 자존심, 수년간 가져온 견해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저를 좋은 기자로 만들어준다고 항상 생각했던 제 직업적 거리감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한 여성이 전쟁 중에 언니와 헤어진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50년 동안 그들은 서로가 살아있는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매일 밤 침대 옆에 언니의 사진을 두셨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휴일 계획이나 정치 같은 사소한 것들로 어떻게 다투는지 50년 동안 찢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그녀가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며 깨어난다면요? 저녁이 내리는 동안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 커피와 쿠키를 가져왔지만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조용히 울면서요. 메모장을 열지 않고 단 하나의 인용구도 기록하지 않은 채 저는 공식 보고서와 정치적 분석을 수년간 읽으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이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모임이 마침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서로 포옹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제 의자 옆에 서 있었어요. 마치 가족 모임에 우연히 들어온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캐롤라인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직업적 거리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만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행이 가장 힘든 여행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걸어가면서 도시의 불빛은 더 밝게, 소리는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제 세계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저는 낯선 영역으로 문턱을 넘었고 이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평소 접근 방식, 초연하고 약간 냉소적이며 공식 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을 찢어놓은 이야기들을 들은 후에 어떻게 국기와 연설에 대해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마디도 쓰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 기자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단지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쓰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어젯밤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하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불안정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어요. 더 많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전화기를 집어들어 캐롤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제 전화에 놀란 것 같았지만 1시간 후에 제 호텔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은 작고 아늑했으며 신선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구석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도착했어요.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카운터에서 차를 주문한 다음 제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마침내 제가 인정했습니다. 어젯밤에 시도했지만 제가 쓴 것 중 어느 것도 맞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캐롤라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기자로 일해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쟁, 선거, 재난을 취재해왔죠. 항상 정확히 무엇을 써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스스로에게 좌절감을 느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한국전쟁에 대한 사실들이 아니었어요. 공식,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제 안의 무언가였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녀의 질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제의 노래에 대해서요. 왜 모두가 그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나눈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요. 캐롤라인은 제가 진심인지 결정하는 것처럼 저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그런 다음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미국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펼쳤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파견되었을 때 20살이었어요. 그전에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죠.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용감해 보였지만 또한 두려워 보였어요. 그의 눈은 지나간 모든 세월을 가로질러 바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압록강 근처에 주둔했었어요. 캐롤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게 가장 힘든 부분은 전투나 추위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이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대요.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저는 더 많은 사진들을 봤어요. 한국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녀의 아버지, 다른 미국 군인들과 함께 있는 그녀의 아버지, 퇴역 군인 모임에서 훨씬 나이 든 그녀의 아버지. 아버지는 미국 군인들을 도왔던 한국 가족들의 편지를 보관하셨어요.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배우셨고 평생 그것들을 연습하셨죠. 한국은 아버지에게 단지 싸웠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던 거죠. 그녀가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한국전쟁을 먼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무언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의 삶, 한국인의 삶, 전투가 멈춘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된 삶, 기억과 고통과 연결을 간직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캐롤라인이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왔어요. 왜 한국 역사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나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기자들은 호기심이 많지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었는데요. 그 질문은 차가운 물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저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한 적이 없었어요. 제 첫 반응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제가 무시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전날 밤에 들었던 모든 솔직한 이야기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의 솔직함을 위한 시간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전에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더듬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 많이 인정하면 그것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다른 이야기들로부터 관심을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마치 공감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요.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니 그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제한하고 있던 것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제 자신의 말에 놀라며 계속했습니다.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이야기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캐롤라인은 저를 판단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기자가 된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에 감동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반대일 거예요. 우리는 2시간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을 보여주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아직도 찾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해 말해주었으며 소피아의 노래 뒤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항상 강점으로 여겼던 직업적 거리감이 이제는 너무 많이 느끼는 것으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벽처럼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명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기자가 되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기사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였습니다. 단지 사실과 공식 성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감정, 그리고 많은 마음을 감동시켰던 노래도 포함된 무언가였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도 이야기에 넣었습니다.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배우고, 변화하고,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서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두렵게 느껴졌지만 또한 옳았습니다. 이것이 내 주변과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늦게 글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상한 걱정과 자부심이 섞인 감정으로 제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쓴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편집장이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작업이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정숙했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일찍 울렸습니다. 제 편집장인 마틴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그가 제 특이한 기사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리처드, 한국 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틴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뜻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록 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요. 이 기사, 너의 평소 스타일이 아니잖아. 개인적이고 감정적이야. 내가 마음을 바꾸는 과정에 대해 썼고 이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포함시켰어. 그가 잠시 멈췄어요. 너는 이전에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없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제 새로운 관점을 변호할까요? 아니면 예전의 편안한 방식으로 후퇴할까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해요.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단지 연설과 악수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진짜 고통과 기억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화상으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거부당하거나 평소의 초연한 스타일로 기사를 다시 쓰라는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마틴이 마침내 말했어요. 놀랍지만 정말 좋아. 이 기사는 진실되게 느껴져. 시원한 파도처럼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까지 제가 마틴의 승인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깨닫지 못했었어요. 일요일 판에 실을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한 가지 물어봐야겠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냉소주의에서 이해로, 편협함에서 개방성으로 가는 제 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의 노래가 어떻게 제 직업적 방어막을 꿰뚫었는지, 또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경청하기 시작했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으로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수년 동안 저는 객관적이고 제가 다루는 이야기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거리가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저를 완전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틀 후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 한미동맹에서의 기억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어요. 외교적 성명으로 시작하는 대신 소피아의 노래와 그 후에 이어진 침묵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엮어서 그것들을 더 넓은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한국전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놀랐지만 이런 새로운 저의 모습에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캐롤라인은 저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침내 누군가가 이해했네요. 그것은 다른 모든 반응들을 합친 것보다 저에게 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저는 제 일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전히 사실과 정확성을 중요시했지만 더 이상 감정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위를 취재할 때 저는 단지 숫자를 세고 지도자들을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별 시위자들과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책 변화를 보도할 때 저는 그 정책들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한미동맹 행사 한 달 후 저는 또 다른 국제기념식을 취재하도록 배정받았어요. 과거에는 저는 그것을 냉소적으로 접근했을 테고 정치적 의제와 공허한 제스처에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대신 저는 열린 눈과 귀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공식 이야기 너머를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론석에 앉아 메모장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캐롤라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좋은 기자가 된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에 감동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 반대일 거예요. 한국전쟁은 저에게 다시는 단지 또 다른 역사적 각주가 아닐 것입니다. 소피아의 노래와 캐롤라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은 과거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계속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해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제쳐두고 진정으로 경청할 때 시작되는지에 살아있는 예가 되었어요. 저는 전문적인 저널리즘이 제 자신을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최고의 이야기들이 거리감이 아니라 연결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을 단지 대상이나 정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에서 말이죠. 제 여정은 저에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변화시키는 것들이라는 것도요. 기자로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들로부터 분리된 객관적인 관찰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진정한 통찰력이 분리가 아니라 연결해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목격하는 이야기들에 감동받도록 허용하는 것에서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 제 경력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다시는 감정적 거리를 객관성으로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헤드라인, 모든 통계, 그리고 모든 역사적 사건 뒤에는 실제 삶과 실제 감정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경청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단지 귀로만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요.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여정은 다른 나라나 특별한 행사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여정은 우리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지에서 이해로 가는 강을 건너면서 저는 단지 이야기를 더 잘 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우리의 이야기가 연결된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하는 내면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무언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